신. 우리는 신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긴 뭐야, 전지전능한 존재,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 뭐 대충 이런 존재들을 일컫죠. 교리에 따라서는 다신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유일신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양태는 다양합니다. 사전적인 설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 종교를 가지신 분께는 유감이지만 현대는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 관계나 사건을 신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면 대개는 극히 우매한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돈이 신의 자리를 대체했다, 과학이란 새로운 종교, 일론 머스크가 신이 됐다 등 종교에 대한 변주는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격신은 적어도 북반구에 속한 나라에서는 명백히 퇴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화폐를 신이라고 말할 때 이건 화폐의 영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지 실제로 화폐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화폐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 문제가 화폐라는 신이 노에서 내리는 징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인격신은 문자 그대로의 전지전능성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전 근대엔 신의 진노가 유구한 전통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께서 관할하는 세계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웃 중에 10계명을 어긴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벌주려고 징벌을 내렸다는 식의 그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악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다거나 혹은 믿음이 모자랐다는 식으로 공동체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릴 명분은 많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니. 아무튼 현대에는 이런 식의 인격신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엄격한 무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유통기한과 기능 제약이 있는 그런 초월적인 기호품들을 애용하는 편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격신은 논파됐던 걸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의미에서 신 존재에 대한 논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은 교양을 업로드할 겸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철학사 전체는 힘듭니다. 이건 3박 4일 학회를 개최해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여 근대의 문을 열었던 데카르트와 근대 철학의 등뼈가 된 칸트, 이 두 거대한 철학자가 신을 다뤘던 방식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 하면 코기토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 사유하는 나 자신이다 라고 선언했던 중요한 문구입니다. 인간 능력에 대한 강력한 긍정, 이걸 근대성의 중요한 축 중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근대의 문을 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근대인이란 별칭이 붙곤 하죠. 그러나 이 명칭 때문에 데카르트를 무신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데카르트는 신 존재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논변을 펼쳤냐? 철학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른바 존재론적 증명을 펼쳤습니다. 논리는 이런 식입니다. 인간은 머릿속에 완전한 존재자, 즉 신에 대한 관념을 떠올린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 않나. 따라서 이 신적 관념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냐? 그래, 완전한 존재자인 신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게 르네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의 핵심 골자입니다. 물론 반박할 여지는 많습니다. 이를테면 저 증명 구조에서 인간인 내가 떠올린 신적 관념이 정말로 신적 관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완전한 존재가 떠올린 불완전한 관념인 걸 단지 신적인 거라고 오해한 거면 따라서 저 증명에는 신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현존을 긍정할 수 있다는 식의 암묵적인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를 깎아내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신학하시는 분 채널 거기 가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너는 뭐를 다루냐? 저는 데카르트가 왜 이런 증명에 정령을 쏟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 존재론적 증명을 받아들이면 코기토는 결국 생각하는 나의 존재함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알고픈 어떤 알매 보증자는 코기토가 아닌 신이 됩니다. 그게 수학적이건 윤리적이건 간에 어떤 존재나 사건을 완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으로부터 그 완전성을 보증받기 때문입니다. 완전성이란 신적 관념을 인간 정신에 넣어준 게 바로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은 신적 능력입니다. 이 이성을 통해 도출된 진리는 신에 의해 보증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빅토르 델보스가 했던 요약을 옮겨보겠습니다.
신의 현존은 단지 새로 획득된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의 보증이다. 데카르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참이라는 규칙은 오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보증된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데카르트의 이 시도를 단순 과대망상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하자면 그만큼 새로운 학문을 고수하는 것이 위태로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데카르트는 중세 자연관을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단절하고자 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론적 자연관을 주장했죠. 또한 수학의 언어로 자연을 보고자 부단히 시도했던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도가 데카르트 다음 세대였던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보여준 그 정도의 괴물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방법론을 밀고 나가려는데 아직 그 수준이 높지 않아 불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보증자로서 신 존재 증명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의 시선에서 코기토와 신을 같이 가져가려고 했던 저 데카르트의 시도는 다소 모순적이거나 혹은 과도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데카르트 본인은 자기 생각이 완벽히 논증됐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를 앞서 말했듯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중세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17세기를 풍미했습니다. 그러면 18세기는 어떻게 됐을까? 18세기의 철학적 중심은 단연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이미 뉴턴을 탑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 같은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파악하는데 신의 조력까지 필요할 정도로 인간 정신의 능력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 아니다. 대충 이런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 괜히 신을 참수한 칼, 철학적 로베스피에르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전조는 어디서 나타났냐? 1763년 발표했던 유일 가능한 증명 근거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논파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이 명제를 세웠습니다. 번역하자면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그러면 수로가 뭐냐?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속성 따위를 서술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신은 전능하다라는 말에서 신은 주어이고 전능하다는 수로입니다. 그렇다면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 철학적으로 짧게 말하면 실제와 양상의 차이입니다.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금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소금이죠? 소금이라는 존재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는 어떤 속성을 갖죠? 희고, 짜고, 각이 진 모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소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수로로서 기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은 희다, 소금은 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뒤집어서 흰 것은 소금이다, 짠 것은 소금이다, 이 말들은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갈매기도 희고 땀도 짭니다. 그래서 갈매기와 땀은 소금이다, 혹은 소금은 갈매기다, 이런 논리적 도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존재는 속성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수로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재는 말 그대로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그 실제성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데카르트의 증명을 다시 떠올리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적 완전성, 이걸 문장으로 풀면 신은 완전하다 정도일 텐데 이때 완전하다는 수로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주어, 즉 이 존재에 대한 증명일 수 없습니다. 망치로 데카르트의 뒤통수를 깨버렸죠. 이런 맥락에서 칸트가 보기에 존재론적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신의 현존을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경험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꿈에서 봤다, 목소리를 들었다, 한떨기 불꽃으로 잠깐 오셨다 등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찰나 혹은 어렴풋한 느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 그리고 이 고찰을 다른 이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즉 비판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실제의 특징입니다. 실제의 근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그 사태에 대한 겪음 그 자체, 그 경험의 근원적 공통성, 이게 곧 실제입니다. 물론 이 실제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과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성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실제는 동시에 모순적입니다. 한쪽엔 근원적 보편성이 있고 다른 쪽엔 그 근원성에 대한 화해 불가능할 정도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를 통해서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컨대 평생토록 라면만 먹은 사람과 짜장면만 먹은 사람, 이 둘이서 가장 맛 좋은 음식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실제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론의 필수 조건은 뭐냐? 둘 다 라면과 짜장면을 먹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결렬될 수 있죠. 개인의 취향이 완고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로써 적어도 토론을 해볼 기본 조건은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조건은 실제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길게 우회했는데 아무튼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하려면 신의 실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토론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만일 사태가 그러하다면 존재론적 증명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신께서 강림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증명을 더합니까? 따라서 칸트가 보기에 존재론적 증명은 그 자체로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자면 존재는 증명을 요구로 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존재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존재야말로 증명의 성립 조건입니다. 하여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 존재는 사실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성이 아닌 존재입니다. 혹시 속성인 것처럼 살고 계시다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본궤도로 돌아와서 칸트는 이런 식으로 신존재 증명을 분쇄해버렸습니다. 1766년에 적힌 실형자의 꿈에서는 천상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영매의 말을 정신착란에 의한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순수이성 비판에선 아예 관뚜껑에 못을 박았습니다. 591에서 절대적인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은 인간 이성이 갖는 이념일 뿐 실체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시대적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신은 없다 혹은 신은 죽었다 같은 이런 급진적인 선언을 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얘기해보죠. 18세기 독일은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신론 얘기를 대놓고 하면 검열되거나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신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그 실체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 이성이 신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 존재 증명은 가짜 문제이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상 이게 무신론 선언 아닌가? 머릿속에 이념으로만 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면 이건 뭐 그냥 신은 인간의 상상물이라는 그런 소리 아닌가? 이렇게 흘러갈 위험이 너무 다분한데? 맞습니다. 칸트는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뭐? 신이 있다고? 야이씨 여기 데려와봐. 뭐 대충 이런 논박을 철학적으로 개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하이네 같은 작가가 칸트를 가장 과격한 테러리스트라고 평했던 것입니다. 이후 칸트를 수용했던 피에테는 무신론자 혐의로 대학에서 쫓겨났고 동시대 신학자들도 칸트를 물어뜯기 위해 여러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칸트 본인은 이런 논증을 도저히 알아먹기 힘든 만연체로 적었기 때문에 자연사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독일 철학은 난해하게 적히지 않았다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프리디 헤겔이 이 독일 철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던 것 같습니다. 헤겔도 자연사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사한 철학자를 전공한 후학은 그 난해성 때문에 뇌혈관이 터져서 도서관에서 객사하게 되는 슬픈 잡소리 좀 섞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게 데카르트와 칸트의 신존재 증명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에 대한 일부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훨씬 더 많습니다. 데카르트가 당대 지식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신존재 증명은 훨씬 더 복잡하고 깊습니다.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적 변증론으로 가면 훨씬 복잡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신을 요청하는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다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본 것은 부분입니다. 또 짚고 싶은 것은 이전 영상에서 밝혔지만 이 논박으로 무신론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턴을 통해 이걸 철학적으로 해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고 이를 통해 생긴 무신론적 목소리는 뉴턴의 물리학이 산업혁명과 엮이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진보를 만들어낸 19세기 중반부터 비로소 무신론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철학은 바뀐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할 뿐입니다. 전조는 항상 철학에 선행합니다. 이건 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스가 프롤레타리아트를 발명한 게 아닙니다. 1830~40년대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봉기, 그리고 1844년 슐레지엔 직조공 봉기, 이걸 보고서 막스가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주체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나 강단 지식인 혹은 추상적인 인류해방, 뭐 대충 이러한 모호한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공산주의자 선언을 읽고서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철학보다 앞서 이미 역사에 생겨났고 철학이 뒤늦게 이걸 쫓은 것입니다. 물론 해결식으로 황혼역에 날아오르는 올빼미,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야, 황혼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그날 아침 해가 뜰 때 딱 날아오르는 소쩍새 혹은 수탉구름, 뭐 대충 이 정도로 타협을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철학의 지위고요. 18세기 칸트에 의해서 전통적인 인격신의 존재가 타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뭐죠?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개념인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 대한 보로는 이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고했던 대로 막스로 돌아오는 걸로.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